안녕하세요, 캠퍼 여러분, 캠장입니다. 공포 미스테리 시리즈, 오늘은 살인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했던 이야기들은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익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낯선 사건, 혹은 낯선 곳에서 벌어지는 익숙한 사건. 근데 재밌게도 이런 정의에 제일 걸맞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제 사건이나 괴담 혹은 범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배경으로 삼아서 가장 비일상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까지 스토리캠프에서는 2번 정도 괴담이나 미제 사건이나 이런 거 소개해 드렸는데, 생각보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왜 좋아하시는 걸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런 이유 때문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어 가지고 오늘도 소름 돋는 살인 사건을 몇 개 들고 와 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요거는 은근히 아시는 분들도 많은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사건인데, 1999년 세기말이죠. 11월 겨울, 요때 일본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일본의 나고야시의 니시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32살이었던 타카바 나미코라는 여성이었어요. 이 타카바 상은 남편 그리고 2살 배기 아들 코헤이랑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날 나미코는 아침에 남편이었던 사토루가 출근한 뒤에 오전 11시경에 2살짜리 아들 코헤이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11시 50분경에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오후 2시 30분 정도에 집주인의 부인이 자기가 따온 감을 막 세입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때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아무래도 집주인이 막 세입자들에게 뭐 반찬도 주고 감도 주고. 당연히 이 피해자였던 나미코에게도 감을 나눠주려고 갔는데, 집 안에서 애기 울음소리하고 TV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당연히 집주인 부인은 이상하다고 느낄 거 아닙니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건 현장을 발견하게 되죠. 현관 정면 복도에서 거실 방향으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나미코를 최초로 발견합니다. 집주인 부인이 엄청 놀랐겠죠.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나서 당연히 집주인이 달려와서 현장을 확인을 했고요. 이 집주인 부부가 신고를 하면서 드디어 경찰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피해자 나미코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예리한 칼로 이 목을 여러 차례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고, 손에는 공격에 저항했던 저항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인은 과다출혈이었고요. 이때 현장을 가만히 묘사를 해드리면 TV는 켜진 상태였고요. 청소기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경찰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청소를 하던 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를 맞이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지금 쓰러진 건너편 탁자에 피해자의 아들이었던 당시에 2살짜리 아이가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아이에게는 어떤 해도 끼치지 않고 도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냐면,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연히 이 피해자의 당일 동선을 추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표가 어딘가 어긋나는 구간을 발견해요. 오전 어딘가에 비어있는 시간이 존재했다는 거죠. 자, 사건 당일날 오전 9시, 아침이죠. 나미코는 출근 중이던 남편 사토루와 전화를 해서 좀 있으면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30분 뒤 9시 30분경에 택배기사가 방문합니다. 그런데 택배기사는 벨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어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게다가 이 피해자가 아이를 데리고 갔던 병원의 간호사는 사건 당일 10시 20분, 10시 40분 2번이나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2번 모두 응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11시 10분경에 병원에 도착을 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 나미코 상의 집과 병원은 자전거로 5분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죠. 택배기사가 9시 30분에 왔는데 반응이 없었다. 10시 20분, 10시 40분에도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런데 병원 도착은 11시 10분이었다. 즉 피해자는 빠르면 9시 30분 이전, 아무리 늦어도 10시 40분보다 이전에는 집을 나섰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병원까지는 5분 거리입니다. 그 사이에 최대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행적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시간 동안 나미코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 요게 요 살인사건의 첫 번째 수수께끼였어요. 자, 이제 현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경찰이 현장을 보니까 식탁 위에 뭐가 있었냐면
먹다 남은 감귤 그리고 다 불어터진 컵라면이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평소 어떤 캐릭터였냐면 정리를 굉장히 잘하고 깔끔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경찰이 생각을 했냐면 범인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저만 해도 작업실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누가 온다고 알면 미리 좀 정리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 나미코상은 먹다 남은 컵라면이 그냥 올라와 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찾아왔다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현장의 핏자국은 세 갈래로 났어요. 일단 피해자의 머리 주변에 혈흔이 있었고요. 현관 정면 복도에서 화장실 쪽으로 이어지는 혈흔, 그리고 현관 정면 복도에서 문 앞까지 향하는 혈흔, 요렇게 세 개의 혈흔이 있던 거죠. 자, 경찰은 이렇게 혈흔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범인이 현관에서 급습을 했다. 그리고 범인은 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상처를 본인도 입어서 세면대에서 피를 씻고 자기의 피를 지혈하려 한 것 같다. 그리고 문 앞에 멈춰 서서 열쇠 구멍으로 밖을 확인한 뒤에 도주했다. 실제로 화장실의 세면대에는 피를 씻어낸 흔적이 있었고요. 현관 바닥에도 신발 자국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를 추정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는데 경찰은 일단 피해자의 집 현관에 있는 깔개에서 피가 묻은 족적을 발견합니다. 이 족적이 범인의 것으로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이 족적에 해당하는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없었던 거기 때문에 범인이 신었던 신발은 한국제 신발이었고 240mm 사이즈의 여성 구두였던 걸로 드러납니다. 또 화장실 세면대에서 누군가가 지금 피를 씻었다고 했잖아요. 그 혈액형이 B형이었어요. 근데 이 B형은 피해자의 혈액형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의 피였겠죠. 자, 이 혈흔 분석을 통해서 범인이 40세에서 55세 정도의 여성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 살인을 저지른 뒤에 범인이 잠시 상황을 살핀 뒤에 이 아파트 주변의 도로를 지그재그로 꺾으면서 도주한 걸로 추정을 했어요. 이 혈흔은 집에서 500m 떨어진 지점까지 이어져 있었거든요. 걸어서 간다 그러면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직선으로 쭉 가로질렀다면 걸어서 한 6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범인은 일부러 사람들을 안 마주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구불구불했던 주택가의 골목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처음 간 동네에서 방금 전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복잡한 길을 통해서 걸어가다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범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동네의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근처에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주변을 수색을 하다가 이 피해자의 집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인호공원이라는 곳에 주차장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서도 누군가가 피를 씻어낸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화장실에 있었던 혈흔은 피해자 아파트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나온 혈흔이랑 동일인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즉, 이 범인은 나미코 씨를 죽이고 그 집 화장실에서 한번 피를 씻고 도주하다가 인호공원에 있는 그 공원 화장실에서 한번 또 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잠깐 난 피라면 처음 씻고 말았을 텐데 여기 와서 또 씻었죠. 그 말은 범인이 흉기를 쓰다가 스스로 자기 손을 다쳤거나 아니면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어느 한쪽에 뭔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죠. 마침 그때 주민의 목격담이 나옵니다. 40대,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손에서 피를 흘리면서 공원 쪽으로 가는 걸 봤다라는 목격담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맞는 추리를 해 나간 것이죠. 공원에 남아있는 범인의 흔적을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점점이 이어지던 발자국 혈흔이 끊깁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 영화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혈흔 시약 아시죠? 루미놀 시약. 경찰이 이 루미놀 시약을 이용해서 이 이후의 도주 방향을 추적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사건 다음 날에 폭우가 내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실외의 여러 증거들이 되게 취약한 이유죠. 이 폭우 때문에 혈흔을 비롯한 대부분의 흔적들이 씻겨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경찰과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주목한 지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나미코 씨는 평소에는 낯선 방문객이 오잖아요. 갑자기 누가 찾아오면 베란다 쪽에서 현관을 확인할 정도로 되게 주의 깊은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덤벙대고 벌컥 열어버리는 타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누군가가 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줍니다. 또 집안에서 도둑 맞은 물건이 없었어요. 현장에 남아있던 2살짜리 아이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보통 여성이 누군가를 살해했을 때 통계상 원한에 의한 가능성이 높고요. 묻지마 살인의 경우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래요. 여기다가 목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 그랬죠? 범인 기준으로 본다면 자기보다 더 젊은 피해자를 상대로 거꾸로 내가 제압을 당할 위험도 있는데 그걸 감수했다는 거. 집안의 식칼이나 이런 것 중에 사라진 게 없으니까 흉기를 직접 들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다 합쳐보면 경찰은 이 살인사건은 강한 원한이 개입된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 나미코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원한을 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오전에 공백 시간 기억하시죠? 경찰은 이 나미코 상이 집을 나선 뒤에 곧장 병원으로 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범인과 조우했을 가능성을 세워봅니다. 그 자리에서 범인과 나미코 상이 크게 다퉜고 병원에 다녀온 뒤에 귀가를 했는데 다시 찾아온 범인에게 살해당했다는 시나리오죠. 하지만 이 수사가 여기서 막힙니다. 수사팀은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주변인을 비롯해서 가족부터 조사를 하잖아요. 지금 사토루라는 남편이 있으니까 가족, 주변인들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뚜렷한 원한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증거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여기서 이 사건에서 이상한 소품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피해자 나미코상의 집에서 발견된 유산균 음료였어요. 뭐 우리로 치면 야쿠르트 같은 걸까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 너무 놀라서 막 달려왔는데 오자마자 남편이 주방에 있는 식탁에서 발견한 거래요. 빨대를 꼽지 않고 구멍을 내서 마신 흔적이 있고 이 마신 음료 일부가 현관에 내뱉어진 흔적도 있었고 이 남편은 나 인생 처음 보는 음료입니다 라고 위화감을 느꼈대요. 집에서 이런 유산균 음료를 평소에 마시는 습관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범인이 가져온 거 아닌가? 라는 추정이 생기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산균 음료는 지금 사건이 벌어진 요 나고야시 니시구가 아니라 이 니시구에서 35km 떨어진 니시미강 지역, 니시미카와 지역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온갖 추측이 나올 수 있죠. 범인이 음료 방문 판매원이다. 범인이 니시미가와 거주자다. 아니면 니시미가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속인 거다.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죠. 이 음료수는 사건의 실마리처럼 보이면서도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이 수수께끼를 더 풀지 못하게 만드는 물건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경찰은 26년간 이 사건을 수사합니다. 10만 1000명의 수사관이 투입됐고요. 5000명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동안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인상 깊었던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사실은 사건 이후 남편이었던 사토루 씨의 활동 때문입니다. 이 사토루 씨는 공소시효라는 것 때문에 자기 아내의 죽음이 그냥 미제 사건으로 끝나는 걸 너무나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본에는 소라노카이라고 하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단체가 있습니다. 그 소라노카이라는 곳에서 대표 간사가 돼서 활동을 해요. 그 단체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범인의 DNA가 확인된 사건은 시효를 멈춰놔야 된다. 그러면서 법무성에다가 제도를 바꿔달라고 막 요구를 했고요. 결국 일본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1999년도에는 15년이었어요. 근데 2010년도에는 25년으로 연장됐다가 2010년 완전히 폐지됩니다.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제부터 남편 사토루 씨는 26년 동안 전단지를 뿌리면서 이 사건에 대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먹먹했던 포인트는 여기에요. 사건이 벌어지고 1년 뒤에 이 남편 사토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데 아들 코웨이와 함께 이사를 가면서 아내와 함께 살았던 요 집을 사건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매달 5만엔의 방세를 지불하면서 그 집을 유지합니다. 그 누적된 방세가 2025년 기준으로 220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죠. 집 안에는 사건 당시 거의 그대로 흐트러진 가구나 발자국, 튄 핏자국 그 어떤 것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식기, 가사도구, 심지어 벽에 걸려있던 달력도 1999년 11월로 멈춰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하겠다는 마음이었던 거죠. 20년이 넘도록 이 사토루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아내가 죽어간 자리에 앉아서 편의점 음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수첩에다가 빼곡하게 적어둔 사건 기록을 보고 또 보고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제보가 없는지를 필사적으로 확인합니다. 남편 인터뷰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되게 먹먹합니다. 방에 남겨진 여러 가지를 손으로 만져봅니다. 제3자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겐 추억의 물건들입니다.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유족에겐 제일 큰 끝맺음이므로 범인이 체포된다면 그때 이 방을 정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원통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죽일 정도로 심한 짓을 나미코가 했던 것인지 범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사토루 씨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상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런 마음으로 보존해왔던 범인의 핏자국이 실제로 검거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6년 만에 범인이 특정된 거죠. 2024년도에 아이치현 경찰은 이걸 재조사하기 위해서 기존의 용의선상에 있던 5,000명 중에서 수백 명을 다시 추려서 수사를 재진행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60대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여러 번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해요. 경찰이 그 60대 여성에게 계속 DNA 제출을 해라 얘기를 하는데 그 여성이 계속 거부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DNA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 2025년 10월 얼마 안 됐죠. 이때 이 여성이 DNA 감정에 응합니다. 그리고 그 DNA 감정의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인 10월 30일 그 여성은 나고야시 니시구의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서 범행 일체를 인정합니다. 바로 다음날 10월 31일 현장에서 채취된 DNA와 그 60대 여성의 DNA가 일치하고 혈액형 B형이었죠. 신발 사이즈 240mm 또한 다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아이치현 경찰은 마침내 체포 당시 69세였던 야스후쿠 쿠미코 씨를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인터뷰를 쭉 보다 보면 검거에 제일 큰 공을 세운 게 카와다라는 형사였다고 하는데 카와다라는 형사가 2024년도 4월에 새로 부임을 해서 이 사건을 맡으면서 유족들 앞에서 반드시 이 안에 범인이 있으니까 범인을 꼭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임 1년 만에 25년간 미제 사건이었던 이 사건을 해결을 한 거죠. 검거 직후에 이 가와다 형사가 남편 사토루를 만나서 사건을 너무 늦게 해결해서 죄송합니다 라면서 눈물 지었다고 하는데 되게 뭉클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 사건 자체가. 범인의 정체 너무나 소름 끼칩니다. 야스후쿠라는 범인의 정체는 지역 어린이회나 학부모회 임원을 맡으면서 문제없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고 이웃하고도 마찰도 그냥 자잘한 생활 마찰 정도 있는 사람, 즉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야스후쿠라는 여성과 피해자의 연결점이 뭘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살인범 야스후쿠 쿠미코는 피해자의 남편이었던 사토루의 고등학교 동급생이었습니다. 아이치현의 이신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소프트 테니스부라는 그 클럽 활동에 같은 소속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야스후쿠가 학창시절 고등학생 때 발렌타인데이 때 사토루에게 초콜릿과 편지를 주고 고백을 했는데 사토루가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둘은 계속 친구로 지냈는데 각자 대학을 다른 곳으로 진학한 후에 서로의 그 소프트 테니스 경기를 구경하러 가는 그 정도의 관계로 그냥 남았다고 해요.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미련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후에 있었던 대학 시절에도 야스후쿠는 사토루의 대학까지 찾아와서 테니스 코트에서 기다리는 일이 여러 번 있었고요. 결국은 피해자의 남편 사토루가 여기까지 찾아오는 건 곤란하다라고 난색을 표하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막 울고 있는 야스후쿠를 달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낸 일도 있었다고 사토루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년 동안 아무런 교류도 없다가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이었던 1998년도 소프트 테니스부 시절 부원들이 모였던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이 사토루와 야스후쿠는 재회합니다. 둘 다 40이 넘어서 40대가 돼가지고 다시 만난 거죠. 그때 이 살인범 쿠미코가 주부로 살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꺼내고 남편 사토루는 자기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어 힘내라 라고 격려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도 일체 교류는 없었는데 동창회 5개월 후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사토루는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야스후쿠 쿠미코가 범인이란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대요. 가장 먼저 왜?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다는 느낌이었대요. 살인범이 나의 지인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 수 있고 참고로 이 살인범 야스후쿠 쿠미코는 사건 현장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더 기묘한 건 사건이 벌어지고 1년 뒤 남편이 이사를 했다 그랬죠. 그 이사 간 곳하고는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사토루는 아내가 살해된 뒤에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한 자리마저도 범인하고 거의 같은 생활권에 있던 거죠. 여기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심리 분석이 나옵니다. 임상심리사였던 오카무라 미나 선생님은 이렇게 분석을 해요. 살인범의 결혼 생활은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살인자가 피해자 나미코를 자기가 누릴 수도 있었을지 모를 행복을
빼앗아간 존재로 여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을 내가 깨뜨리고 싶다는 어떤 왜곡된 충동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야스우쿠 쿠미코는 거부당한 사랑에 대한 집착, 그리고 질투심, 이런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결국은 폭발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우발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그 누적된 감정이 왜곡돼서 특정 대상에게 꽂히는 형태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쿠미코는 자신을 음료수 판매원이라고 속이고 시음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맛보세요라고 유혹을 해서 나미코가 문을 열게 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이제 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 유산균 음료수가 탁자에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사건의 진상을 쭉 보다 보면 좀 찜찜한 점 하나가 남지 않습니까? 현장에는 범인의 혈흔, 발자국, 심지어 도주 경로까지 남아 있었는데 이 범인이 무려 26년 동안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전말이 드러나는데 26년이나 걸린 이유는 사실은 일본 특유의 어떤 문화 때문입니다. 일본의 굉장히 신중한 수사 절차, 그리고 인권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보호 원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DNA라는 것을 개인의 유전적인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궁극의 개인정보라고 인식한대요. 따라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도 효율적인 수사의 도구다라기보다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신체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보는 시각도 꽤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은 경찰의 수사 방식에도 상당히 많은 제약이 되겠죠. 일본에서는 DNA를 채취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수사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인권보호의 원칙은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요.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이런 법적인 제약 때문에 DNA를 강제로 확보를 못했고요. 결국은 야스우쿠 쿠미코의 자발적 제출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이 미제 사건의 유족들 사이에서는 DNA 수사를 법제화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토루상 역시 아주 오랫동안 유전자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호소해 왔다고 전해지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27주기 자리에서 남편 사토루는 여기까지 해왔으니까 이제 나미코도 나를 용서해 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생각을 해본 게 김전일이나 코난 같은 이 살인 사건을 다루는 추리물들, 특히 초기 김전일 같은 경우에 에피소드들, 인기가 좀 많았던 에피소드들은 살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깔려있는 인간의 감정, 심리, 정서, 이런 게 되게 한몫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실제로 이런 사건들은 현실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요거는 제가 닥터 프로스트를 그릴 때 경찰 자문을 구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전체 살인사건과 강력범죄들을 다 보면 그 중에서 다수에 해당하는 것은 확실히 욕망, 원한, 금품 이쪽이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두 가지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살인범의 왜곡된 심리와 집착, 거부당한 사랑, 이런 게 동기였다는 점,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이 이거죠. 남편 사토루의 25년간의 집념. 이렇게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는요, 긴 시간 동안 누적된 누군가의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남편 사토루의 집념이라는 감정이 25년간 누적됐던 것이죠. 두 번째로 가져온 사건은 한국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예요. 살인사건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특정한 사건은 좀 괴로워서 못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저도 이 두 번째 사건 많이 괴로웠어요. 왜냐면 피해자 중에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인데 저처럼 많이 괴로우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12월 29일, 23년 전이네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현관 앞에 서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지금 안쪽에는 아내하고 아이들이 다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남편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띵동. 대답이 없었어요. 이번엔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문 좀 열어봐! 집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남편이 잠시 고민하다가 평소에 아내하고 각별히 친하게 지내던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아내의 여고 동창생이었던 이 씨가 떠올랐어요. 남편은 이 씨에게 전화를 바로 걸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집에 같이 있나요? 근데 전화기 너머에서 이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혹시 무슨 일 생겼나요? 그리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왔어요. 남편과 이 씨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립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그때 이 씨가 집안의 구조를 떠올려 봅니다.
작은 방 창문이 복도 쪽으로 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참고로 그 복도식 아파트 보시면 문이 있고 문 옆에 작은 창문이 있으면 그게 보통 집에 들어가자마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인 경우가 많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 복도 쪽으로 난 작은 방의 창문 하나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친구 이 씨는 그 창문 틈으로 손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창문 안쪽에 있던 아내의 핸드백을 꺼집어내 봅니다.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다행히도 그 안에 집 열쇠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두 사람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은 엄청난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방 안 바닥에는 아내 박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치마가 덮여 있고 목에는 올가미가 조여져 있는 아주 기이한 상태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작은 방 안에는 3살짜리 아들이 목에 보자기가 둘러진 채 죽어 있었고 10개월 된 딸은 얼굴에 비닐봉투가 씌워진 채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겠죠.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면 보세요. 현관문은 지금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창문도 전부 다 방범 창살 다 있었어요. 외부 침입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했던 밀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 박 씨는 전혀 자살할 만한 동기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죠. 자살이라고 했을 때 절대 보이지 않은 몇 가지 점이 있었습니다. 1번, 현장에 유서가 없었어요. 더 큰 건 집안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음식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자살을 할 사람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진 않습니다. 둘째, 피해자 박 씨는 평소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같은 정신 증세 같은 걸 앓은 적이 없습니다. 셋째, 가장 이상한 건 아이들의 사망 상태예요.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살해하고 자살하는 일명 일가족 동반 자살 같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은 아이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목이 졸린 흔적 말고도 가슴이나 몸이 짓밟힌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한번 숨을 멈췄다가 다시 숨을 쉬니까 다시 밟아서 확실하게 죽였다라는 정황 흔적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의도적이고 잔혹한 타살의 흔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은 방향을 틀어서 면식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들을 조사하죠. 그 중에 한 명, 아까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여고 동창생 이 씨가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이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 집에 놀러 올 정도로 피해자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어요. 애기들도 이모 그러면서 막 따를 정도로 애들을 예뻐했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경찰은 이 씨를 경찰서로 불렀는데 이 씨가 조사 내내 엉엉 울면서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막 이러면서 막 원통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 우울증을 호소했었어요 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에 담당 형사가 이 씨의 손에서 뭔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씨의 손에 줄에 쓸린 것 같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씨를 참고인에서 유력 용의자로 전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뭐야? 잘려있는 페트병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단서였어요.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이 씨가 자백을 했는데요. 이 과정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 박 씨의 집에 놀러와서 먼저 아들을 작은 방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기를 목을 졸라서 살해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한번 숨을 멈췄다가 다시 숨을 쉬니까 다시 끄집어내서 시체에 남아있던 흔적대로 목이나 가슴 등을 발로 수차례 밟아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벽장 안에 넣고 다음은 박 씨죠. 친구였던 박 씨에게 이 씨는 깜짝 쇼를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치마를 머리 위로 둘러서 시야를 가리게 하고요. 방문 위에 미리 걸어두었던 빨랫줄 올가미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거예요. 이때 사용된 방문 그 위쪽 틀에 페트병을 씌워놔가지고 자국이 남지 않게 했던 거죠. 그 증거물이 이 씨의 집에서 발견됐던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거는 이때 죽어가던 박 씨가 10개월 된 딸을 안고 있었던 점입니다. 근데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아기를 떨어뜨리면 아기가 위험해지니까 아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안고 있었기 때문에 박 씨는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던 거였죠. 그렇게 박 씨를까지 살해한 뒤에 이 씨는 그 10개월 된 딸도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데요.
이 딸 역시 한번 숨을 멈췄다가 다시 숨을 쉬자 아들 때처럼 밟아서 죽입니다. 너무 끔찍하죠. 이 씨는 범행을 모두 마친 뒤에 집 열쇠로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를 핸드백에 넣어서 이 핸드백을 창문 틈으로 작은 방에 던져넣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밀실을 완성한 거죠.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형사생활 20년 동안 이런 사건 외에는 밀실살인을 내가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끔찍하면서도 교묘한 범죄 수법을 어떻게 상상해냈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대요. 그렇다면 대체 이 씨는 왜 이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동창생이었던 박 씨와 아기들을 살해한 걸까요? 사건의 진상을 알려면 이 씨와 박 씨의 고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씨와 박 씨는 여고 시절의 단짝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두 사람은 교류가 끊겼다가 사건 2년 전에 아이러브스쿨 인터넷 동창 모임이죠. 여기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이때부터 살인자 이 씨는 과거 단짝이었던 박 씨의 삶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씨는 원래 박 씨를 자신보다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막상 만나봤더니 이때까지 미혼으로 살고 있는 자신과는 다르게 박 씨가 굉장히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 것에 시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씨는 박 씨 남편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너무 빨리 결혼했다라는 등 질투심을 드러내기도 했대요. 이 말부터 너무 쎄하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박 씨가 좋은 남자와 가정을 꾸려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이 씨의 자존심 혹은 어떤 자존감을 건드리면서 잔혹한 살인사건까지 이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이 동창생 이 씨가 이미 이 박 씨의 남편과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박 씨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씨는 이 사건을 아이 살해 후 동반 자살로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합니다. 심지어 이 6개월 동안 살인 방법을 준비해온 노트가 범인의 집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범행 당일 이 씨는 피해자의 일상을 다 체크해서 확인을 했고요. 범행에 사용한 빨랫줄, 스카프 이런 건 전부 다 피해자의 물건들을 썼고요. 필요한 물건들은 전부 현금으로 구매했고요. 뭐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범행을 실행한 거죠. 사실 이 밀실 트릭 자체는 성공을 했죠. 2003년 당시에는 DNA 수사 같은 그런 발전된 수사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걸렸을까요? 범행 당시에 고무장갑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밧줄 자국이 났다는 점, 계속 그걸 감추는 이 씨의 행동, 이것 때문에 의심이 시작이 됐고요. 또 박 씨를 살해할 때 몰가미를 위에 걸어서 매달리듯이 목을 조른 건데 성인 남성의 체중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문에 난 홈자국이 되게 얕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용된 범행도구 페트병을 자기 집에 그대로 놓아뒀던 거죠. 이런 몇 가지 때문에 이 씨는 덜미를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잔인했던 살해 방식 때문에 친모가 아이를 죽이고 자살했다라는 시나리오가 무너지게 된 거죠. 당시에 사건에 투입됐던 분이 바로 한국 최초의 프로파일러 권일용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이십니다. 지금도 이제 생일날 연락드리는 분인데 당시 그 범인에 대한 술회를 권일용 형님에게 들어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걸 전혀 보이지 않았고 범죄의 이유를 피해자였던 고교 동창 박 씨의 탓으로 돌렸대요. 굉장히 자기애성 성격 장애 같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범인 이 씨는 이른바 완벽주의자 성향의 강박증, 그리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통제 성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검거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죽인 게 맞다 라고 하면서 과연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 기세등등해지기도 했었고요. 이 사건 자체는 한동안 밀실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더 소름 돋는 건 말도 안 되는 욕망으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살인자와 피해자가 단짝이었던 여고 시절 당시 두 명의 학생이 같이 있는 상황을 좀 상상을 해봤어요. 한 명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을 만났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부족한 애정을 단짝 친구한테서 수급하는 거는 10대 시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심리적인 생존 방식이죠.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관계는 상호 의존의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소녀는 어땠을까요? 아마 이 시기에 미래의 살인자가 될 이 씨는 자기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박 씨를 상대로 자잘한 우월감 같은 것들을 긁어 모아서
자신이 좀 더 나은 인간이라는 어떤 알량한 자존감의 먹이로 줬을 것 같아요. 상호 의존이 아니라 심리적인 기생에 가까웠을 거라는 거죠. 박 씨를 보면서 내가 그래도 쟤보다 낫지, 쟤보다 가정 환경이 낫지, 쟤보다 내가 재능이 있지, 쟤보다 내가 이쁘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자기의 부족한 자존감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웠을 거라는 상상이 가능했던 거죠. 문제는 그 이후에도 이 씨의 삶은 계속 불행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서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면 되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세요? 친구의 아들, 딸이나 여러분 오랫동안 안 만난 조카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만나면 훌쩍 변해버린 모습이 더 크게 느껴지죠. 꾸준히 만났으면 잘 느끼지 못했을 어떤 압축적인 변화라는 게 원래 크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난 박 씨의 행복한 가정생활이 자기의 불행한 삶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심리는 아마도 이 씨에게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 집착적인 질투심, 방향을 잃은 보상심리, 이런 불씨를 당기지 않았을까. 자, 어떠셨나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건들은, 이런 실화들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가장 비일상적인 이벤트를 던져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은 당사자 혹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흥미거리 위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존중을 담아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야기라는 측면보다는 너무나 끔찍했던 범행의 어떤 기저들, 그 안에 깔려있는 심리,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스토리 캠프에서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스토리 캠프에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